이제 새로운 단어 시작할게요. 이제 HTML 태그 중에 입력 양식들을 이제 아우르는 태그가 있죠. 통칭 폼 태그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폼 요소라고 부르는데요. 입력 요소의 상태를 자바스크립트로 제어할 수 있어요. 그 인풋 태그나 셀렉트 태그 같은 애들로부터 입력한 내용을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이제 폼 태그 자체에 접근을 해야 돼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폼 태그가 있고요. id 속성 값이 폼 언더바 id로 되어 있고, 네임 속성이 폼 언더바 네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id 값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그냥 우리가 늘 하던 거예요. 쿼리 셀렉터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고요. 근데 네임 속성으로 접근하는 방법은요, 도큐멘트 점 한 다음에 그냥 네임 속성의 값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얘는 약간 옛날 스타일이고요. 얘는 약간 요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두 가지 방식의 차이는 없습니다. 옆에다 태그를 좀 적어가면서 할게요. 자, 폼 태그가 있고요. 인풋 태그가 있는데 뭐 타입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id는 input id, name은 input name 이렇게 있다고 치죠. 아까처럼 id는 폼 id, name은 폼 언더바 name 이렇게 있을 때, 인풋 태그에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방법은 쿼리 셀렉터나 아니면은 get element by id 이런 기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식대로 접근하면은 요 인풋 태그 객체에 다이렉트로 접근이 돼요. 또 다른 방법은요, 폼 태그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해놓고 샵 폼 언더바 id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접근하나 아니면 도큐멘트 점 한 다음에 네임 속성으로 다이렉트로 접근하나 똑같이 폼 태그 객체를 얻을 수 있어요. 이 폼 객체를 기준으로 해서 요 안에 있는 인풋 태그는 네임 속성으로 접근이 돼요. 폼 객체점 인풋 태그 네임.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방법을 통해서 인풋 객체에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은 폼 태그 객체에 접근한 다음에 그 객체를 통해서 안에 있는 인풋 태그에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이나 어차피 결과 객체는 똑같습니다. 요 마이폼이 지금 여기서 쓰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얘가 마이폼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처럼 추격해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건 일단 인풋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폼 태그 객체죠. 그 다음에 얘는 그 안에 있는 인풋 태그입니다. 자, 헬로가 결국은 인풋 태그예요. 인풋 태그 객체한테 우리가 HTML에서 value라고 하는 속성에다 뭔가 값을 주면은 페이지가 열릴 때 값을 기본으로 세팅해 줄 수 있었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인풋 태그 객체에 value라는 프로퍼티에다 값을 집어넣으시면 여기다가 helloworld라는 값을 넣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값을 설정해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인풋 태그 객체점 value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다른 변수에다 복사하시거나 아니면 얘를 뭐 직접 쓰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인풋 태그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자바스크립트로 갖고 옵니다. 이건 아까 전 예제에서 우리가 써봤죠. 자, document.formName.inputName.value 전체 HTML 문서에서 네임 속성이 폼네임인 태그 안에 있는 그리고 또 네임 속성이 인풋 태그인 태그의 value 속성에다가 hello world라는 값을 넣어라. 반대로 HTML 문서 전체에서 네임 속성이 폼네임인 태그 안에서 또 네임 속성이 인풋 네임인 태그의 입력 값을 msg라는 상수로 복사해라. 자, 우리가 전에 문자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문자열 변수 자체를 조건으로 사용을 하면 따옴표 안에 값이 있으면은 얘는 true로 환산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지금 참이 되니까 if문이 실행을 할 겁니다. 반대로 따옴표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false로 환산이 되죠. 그럼 이 if문은 실행을 안 하죠. 그럼 이 if문 앞에다가 느낌표 하나만 넣어볼게요. 자, 현재 이 변수가 fails인데 if문의 조건은 not fails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true가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열 변수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내용이 없을 때 조건이 실행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변수에 대해서 했던 얘기예요. 인풋 태그에 사용자가 입력한 모든 값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 변수입니다. 나이를 입력하건 아니면은 결제 금액을 입력하건 짤 없어요. 다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document.formName.inputName의 value, 즉 이러한 인풋 태그의 입력 값이 아무것도 입력 안 하면 빈 문자열이에요. 여기에 느낌표를 붙이면 이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입력 안 했을 때는 조건이 성립을 합니다. 근데 뭐라도 입력하면 조건이 성립 안 하고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풋 태그의 값이 입력되지 않았다면 if문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때 알러 창으로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 뿌려주고 해당 인풋 태그에 포커스 함수는 입력 커서를 강제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리턴을 해버리면은 이제 입력이 안 됐으니까 메시지 보여주고 처리를 중단하는 게 되는 거죠. 되게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자, 요번엔 드롭다운이에요. 자, 이런 태그가 있을 때요. 자, document.formName, 그럼 폼 태그 안에서 네임 속성이 select name인 요소를 가져오는 거죠. 그럼 네임 속성에 의거해서 가져옵니다. 갖고 와놓고 봤더니 select 태그네요. 자, 이렇게 select 태그를 가져왔을 땐요, 얘 자체가 배열이에요. 배열의 원소는 그 안에 있는 옵션 태그입니다. 0번째, 1번째, 2번째입니다. 자, 이 드롭다운 객체는요,
selected index라고 하는 특수한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의 배열 인덱스입니다. 여기에다가 2를 강제로 넣어주면 얘가 강제로 선택됩니다. 반대로 드롭다운 객체점 selected index라고 하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의 배열 인덱스 번호입니다. 자, select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갖고 오면 그 자체가 배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에 1번째라고 하면은 첫 번째 옵션 태그예요. 0부터 카운트해요. selected index는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의 인덱스 번호라고 했죠? 걔를 사용하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 뭔지는 모르겠지만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배열로 접근한 다음에 밸류 속성을 읽으면은 우리가 화면에 보이는 거는 헬로 월드 나이스잖아요. 얘는 그냥 데코레이션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밸류를 읽어오면은 얘를 읽어옵니다. 백엔드한테 전송할 때도 밸류를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밸류 속성에 있는 거지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장식이에요, 장식. 자, 보통 이렇게 드롭다운 만들 때 제일 위에 거에 이렇게 많이 넣죠. 선택하세요. 이렇게 많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선택이 안 된 걸로 쳐야 되니까 보통 밸류를 안 넣어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얘가 선택이 돼 있으니까 이때는 selected index 값이 0일 거라고요. 0번째니까요. 그래서 드롭다운에 대해서 selected index가 0이면은 선택되지 않은 걸로 간주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요. 라벨 태그를 생략했습니다. 라디오 버튼 같은 경우는 네임 속성이 같은 애들끼리 그룹으로 묶이는 특성이 있죠. 지금 이대로면은 네임 속성이 지금 마이 라디오가 된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요, 네임 속성이 폼1인 태그 안에 있는 마이 라디오라는 애들을 가져와요. 그러면은 얘네가 한 그룹이니까 이거를 이제 통째로 가져오는데, 그래서 배열이 돼요. 그 중에 0번째래요. 얘죠. 이 녀석의 value라고 하면은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체크박스가 있고, 축구, 또 체크박스 있고, 농구, 체크박스 있고, 야구, 이렇게 보일 거라고요. 화면에 나타나는 이 문구는 여기서도 단지 데코레이션일 뿐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코딩 입장, 프로그램 입장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값이에요. 사용자가 선택을 했을 때 뭘 선택했냐, 그러면 A를 선택한 거지, 절대 축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디자인이에요. 라디오 버튼 객체에 배열로 접근하셔야 돼요. 항상 체키드라고 하는 프로퍼티는요, 트루 페일스예요. 지난주에도 강조했었는데 라디오 버튼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 놓고 싶다라고 하면 체키드 이렇게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축구가 기본적으로 선택된 상태로 나오죠.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HTML에선 다 그냥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값이 있는 속성은 어트리뷰트고 값이 없는 속성은 프로퍼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값이 없는 속성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냥 true fails로만 존재해요. 자, 이 체키드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여기 오타 하나 있네요. K가 빠져야 돼요. 체키드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선택이 되면은 true, 선택이 안 되면 fails예요. 여기에 체키드가 있다라는 거는 얘가 기본적으로 선택된 상태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거랑 상관없이 내가 야구를 선택했다. 그러면 얘가 체키드가 true가 돼요.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HTML 코딩 잘못하시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체키드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값을 뭘 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값을 이렇게 줘요. 값이 있는 속성은 어트리뷰트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프로퍼티거든요. 이거는 HTML 코딩 잘못하시는 케이스예요. 브라우저가 착해 빠져갖고 이거 에러 아닙니다라고 하고 그냥 인지하는 거지 리액트 가서 이런 식으로 코딩하시면 이거 다 에러 처리돼요. 리액트 에러 메시지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우리가 지금 에러가 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리액트는 에러 나면 되게 살벌해요. 제가 웹에서 검색 하나 해서 보여드릴게요. 리액트는 에러 나면요 화면상에 이렇게 시커먼 레이어로 덮이면서 에러 메시지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떠요. 이거 하나 잘못 넣으면은 이런 화면 나와요.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은 말 나온 김에 이거 HTML 코딩할 때 제가 이거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줄바꿈 같은 거 넣을 때 줄바꿈 넣는 태그 BR 태그죠. HTML만 코딩하셨던 분들은 이거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세요. 이거는 실제로 현업에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도 이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세요. 원래 HTML은 시작 태그와 끝 태그가 짝이 맞아야 돼요.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얘는 종료 태그가 없잖아요. 그러면 종료 태그가 없는 애들은 뒤에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이게 정석이에요. 웹브라우저가 착해서 그냥 봐주는 것 뿐이에요. HTML은 이렇게 해도 문제 없지만 리액트는 이렇게 코딩하면 다 에러 떠요. 그냥 BR 태그 하나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나오는데 슬래시를 내가 안 넣어서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니까 HTML을 정석으로 안 배우신 분들은 리액트 들어가면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하세요. 대표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메타 태그 쓸 때 뒤에 슬래시 안 넣었다. 다 에러예요. 리액트는. 그래서 HTML 습관을 되게 조심해서 들이셔야 돼요. 종료 태그가 없는 애들은. 자, 다시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갈게요. 자, 어쨌건 이 체키드라고 하는 프로퍼티, 얘가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해갖고 이제 처리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라디오 버튼일 때, 라디오랑 체크박스일 때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라디오는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니까 개별적으로 선택해도 되는데 체크박스는 다중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반복문 돌면서 선택된 항목을 개수를 카운트를 해줘야 돼요. 그거 이따 예제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예. 불린값 바로 넣어주면 강제 선택됩니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체크박스는 반복문 돌면서 i번째 항목이 체키드라면 미리 준비한 변수를 플러스 시키면서 개수를 세줘야 돼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여러 개 복수 선택이 되는 애들이니까요. 몇 개 선택했는지를 반복문 돌면서 카운트를 해야죠. 자, 폼 객체에 대해서 리셋이라는 메서드 호출하시면은 입력 내용이 전부 초기화되고요. 폼 객체에 대해서 서브밋이라는 함수 호출하시면은 입력 내용이 강제로 전송됩니다.
폼 태그 이벤트는요, 코드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코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제만 보죠. 일단 자바스크립트 넣기 전에요, HTML에서 우리가 언급은 했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 수업에서 제가 HTML 할 때도 이거 자바스크립트 할 때 말씀드릴게요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 폼 태그에 보면은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 CSS 할 때는 사실 잘 안 건드려요. 왜냐면은 이 액션 속성은 백엔드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은 폼 태그에 아무런 속성이 없죠. 그러면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버튼,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은 페이지가 새로 고침된 것처럼 보입니다. 입력값이 날아간 것처럼 보여요. 날아갔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 서브밋이라고 하는 버튼의 기능은요, 폼 태그 범주 안에 있는 모든 인풋 태그의 입력값을 백엔드한테 전송하는 기능이에요. 백엔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URL을 갖고 있는 웹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폼 태그의 액션 속성에다가 값을 전송받을 백엔드 주소를 걸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값을 입력하면은 얘는 이제 네이버로 날아갑니다. 네이버로 날아갔죠. 지금 네이버가 보안 처리를 했는지 입력값을 딴 데로 돌려버렸는데 여기를 그냥 제 개인 블로그로 할게요. 자, 그럼 백엔드한테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제 개인 블로그를 백엔드로 삼았는데, 그러면은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 있죠.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 유저 네임 이퀄 입력값, 엔드 네임 속성 이퀄 입력값, 이게 주소 뒤에 물음표로 붙어요. 물음표를 기준으로. 밑에 보세요. 특이사항은 이거 인풋 타입 패스워드죠. 이거 완전 사기예요. 왜냐면 전송될 때는 그냥 고지곧대로 다 전송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외국 사이트들 보면 비밀번호 입력할 때 저거 패스워드 안 쓰는 사이트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할 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비밀번호 입력할 때 여기 눈 아이콘 하나 나갔고 이거 누르면 입력값 제대로 보이게끔 하는 사이트 많잖아요. 이거 클릭했을 때 타입 속성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 어트리뷰트 바꿔갖고 패스워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그냥 텍스트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인풋 타입 패스워드로 전송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백엔드 개발자는 그냥 고지고대로 다 받아봅니다. 그냥.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미 여러분들 비밀번호는 누군가는 다 봤을 거예요.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이트 하나 가입할 때 비밀번호 세팅하면 다른 사이트 다 똑같이 해놔요. 진짜로 제가 해봤어요. 비밀번호 받아서 그 사람 아이디랑 비밀번호 딴 데 가서 로그인해보면 로그인이 돼요.
실제로 나중에 하시지 마시고요.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 개발하면서 한번 재미삼아서 옛날에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입력한 내용이 주소에 그대로 노출되죠. 이 방식을 이렇게 전달되는 그 데이터들을요, 쿼리 스트링이라고 해요. URL에 인터넷 주소에 백엔드한테 전달할 변수를 이름 이퀄 값, and 이름 이퀄 값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퍼블리싱 단계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거 쓸 일이 거의 안 써요. 이거 쓸 일이 없어요. 원래 지금 자바스크립트 수준에서도 퍼블리싱에서도 저거 쓰라 그러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거를 굳이 예제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예제 만들었다 빼버렸어요. 근데 리액트에선 얘를 우리가 써야 돼요. 쿼리 스트링이라는 개념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인터넷 주소에 변수가 그대로 노출돼서 전송되는 방식을 get 방식이라고 해요. 보시다시피 보안의 쥐약입니다. 회원가입 같은 거 하거나 로그인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 인터넷 주소에 이렇게 비밀번호가 다 노출됐다는 건 뭐냐면, 웹브라우저에 보면 히스토리 기능 있죠. 이렇게 입력했던 주소 이렇게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 비밀번호가 브라우저 히스토리 어디엔가 저장된다는 거예요. 공용 PC면은 난리가 나는 일이에요. 폼 태그에 보면은 메소드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딱히 명시하지 않으면 기본 값이 get입니다. 대소문자 안 가려요? 이게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쿼리 스트링 방식으로 이 액션 속성에 명시된 백엔드한테 전송하는 기능이고요. 얘를 포스트라고 바꿔놓으면 변수가 전달되기는 하는데 URL에 노출이 안 됩니다. 대부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내지는 결제 페이지 이런 것들은 전부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이 액션 페이지에 명시된 백엔드로 넘어갑니다. 요건 제가 페이지에 그 나름 보안을 드린다고 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하는 거는 접근을 차단해놔서 그래요. 제가 백엔드 만들 때. 왜냐면은 제 블로그 메인 페이지에 이 방식으로 접속할 일이 없거든요. 보시다시피 변수가 노출이 안 돼요. 하지만 전송은 됩니다. 자, 네트워크 탭에서 새로 고침할게요. 개발자 도구에서 네트워크 탭에서 해당 페이지 선택하고요. 페이로드라는 걸 보면은 입력된 값이 다 보입니다. 보이긴 보여요. 웹은 못 숨겨요. 원래 못 숨겨요. 웹은 맘먹으면 진짜 다 파볼 수 있어요.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받는 프로그램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도 몰라요. 유튜브 영상도 맘먹으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웹의 원리만 알면. 실제로 제가 코로나 때 그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비대면 수업이 한참 유행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불만이 하도 많으니까 그 줌으로 수업한 거를 그때 녹화를 떠서 다 학사 사이트에 올려줬어요. 저거 다 다운받아서 갖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그거 다운 못 받게 하려고 별의별 보안 처리를 다 해놨는데 어차피 개발할 줄 알면 다 해요.
웹은요, 프론트에서 백엔드로 내용을 전송할 때 일체의 보안적인 처리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입력한 내용이 평문이 고스란히 다 전송이 됩니다. 맘만 먹으면 중간에 가로채서 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면은 그 사무실 안에서 쓰이는 그 네트워크 중간에 가로채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정말 쉽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맘만 먹으면 여기서 제가 프로그램 하나만 다운받으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PC로 카톡하는 거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일도 아니에요. 중학생 애들이 취미로 하는 거니까요. 그게 HTTP예요. 그러면 이제 은행 계좌 정보 같은 거는 진짜 난리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로 백엔드에 전송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백엔드의 웹 방식이 아니라 뭐 채팅이라든지 게임 서버 같은 것처럼 다른 방식으로 전송을 하게끔. 이때는 당연히 암호화를 하죠. 중간에 가로채도 알아볼 수 없게끔요. 이렇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욕을 많이 했던 액티브엑스예요. 취지는 참 좋죠. 근데 이 액티브엑스라고 하는 방식은 사용자 PC에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해커가 이 데이터를 가로채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암호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용자 책임이 돼요. HTTP 말고요. 전송을 할 때 인터넷 주소가 HTTPS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SSL이라고 해서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가 적용된 겁니다. 자, 이 HTTPS는 프론트엔드가 뭐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백엔드가 해야 돼요. 얘한테 인증서를 깔아야 돼요. 이 인증서가 돈이 좀 들어요. 그래서 HTTPS 같은 경우는 모든 보안 책임이 백엔드에 있기 때문에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챘다라고 하면은 백엔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즉 기업이 책임지느냐 고객이 책임지느냐의 차이예요. 미국은 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은 뭐 결제 사고 같은 거 일어나면은 쇼핑몰이 책임 다 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결제 사고 책임 나면은 이용자 책임이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강제화한 게 법으로 강제화된 게 아니고요. 최소한 회원가입, 로그인 요 두 페이지에 한해서 구글이 했어요. 크롬이 업데이트되면서 이제 이용자 비밀번호가 입력되는 페이지는 HTTPS가 아니면 브라우저가 주소창에 그 보안 경고를 띄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이제 사이트들이 최소한 이 두 페이지는 HTTPS를 적용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아직도 이거죠. 그래서 결제 사고 나면은 이용자 책임이에요. 네. 얘기한 김에 요거까지만 좀 잠깐 3000% 빠졌는데, 그러면 이거를 왜 업체 책임으로 안 돌리냐?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업체가 책임지는 게 좋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그럼 액티브엑스를 왜 안 버리냐면은 이거 버리는 순간 액티브엑스 업체가 우리나라에 한 4-5군데 있거든요. 기업 하나당 200명씩만 잡아도 이거 없애는 순간 1000명의 실업자가 나와요. 그래서 못 없애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자, 메소드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요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처리 프로세스는요, 얘를 클릭을 하면 백엔드한테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입력을 제대로 했는지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입력이 제대로 안 됐다면 백엔드한테 전송을 안 합니다.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꽤 많이들 코딩 하시는 게 뭐냐면은 얘한테 클릭 이벤트를 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눌렀을 때니까. 서브밋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걸면은 생각한 것처럼 작동을 안 해요. 왜냐면 이 서브밋 버튼은요, 폰 태그 안에 있는 모든 입력 값을 종합해서 전송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했을 때 동작 주체는 폰 태그예요. 그래서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에 대한 이벤트는 폼 태그에 거셔야 돼요. 마이 폼에 대해서 객체 가져와서 서브밋 이벤트를 겁니다. 그게 얘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A 태그 클릭했을 때 첫 줄에 2점 프리벤트 디폴트 안 걸면 href 페이지로 강제로 넘어갔었죠.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똑같은 게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id가 유저 네이밍 요소를 가져와요. 이 요소에 밸류 속성이 없으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포커스 강제로 주고요. 입력 커서 강제로 주고 리턴. 지금 이게 이벤트 처리하는 것 자체가 콜백 함수잖아요. 함수 중간에 리턴이 들어오면은 처리를 중단한다. 우리 함수 개념 볼 때 나왔었던 얘기죠. 왜냐면 이름이 입력이 안 됐으니까 비밀번호 입력 여부는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리를 중단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함수가 처리가 중단됩니다. 폼 태그의 원래 기능은 서브밋 버튼을 눌렀을 때 원래 기능, 아까 제가 자바스크립트 안 넣었을 때요, 서브밋 버튼 누르면 이 액션에 명시된 페이지로 강제로 이동했죠. 이게 원래 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턴을 해버린다 한들 백엔드로 넘어가라라는 원래 기능은 작동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누르면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서 입력 커서 넣고 처리 중단. 자바스크립트는 여기까지 작동을 해요. 그 다음에 폼 태그가 원래 갖고 있던 이 액션 특성이 이어서 작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안 했다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백엔드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폼 태그에 대한 입력 값을 검사할 때는 걔가 원래 하는 동작을 막아버리셔야 돼요. 이벤트 처리할 때 첫 줄에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무조건 넣는 케이스 두 가지. A 태그에 대한 클릭 이벤트, 폼 태그에 대한 서브밋 이벤트. 이거는 무조건 거셔야 돼요. 나머지는 넣건 안 넣건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코드 볼게요. 이름이랑 비밀번호 갖고 왔고요. 여기서는 입력이 안 됐으면 메시지 보이고 입력 커서 주고 처리 중단. 여기서도 비밀번호 입력 안 됐으면 메시지 보이고 커서 넣고 처리 중단. 자, 여기서는 리절트라는 아이디를 가는 요소에다가 입력 값을 문자열로 묶어서 그냥 출력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입력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면은 입력을 다 했다면 백엔드한테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백엔드한테 전송하는 걸 막아버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한테 아까 나왔던 서브밋 함수를 강제로 호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강제 전송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전송하는 거는 대체로 옛날 백엔드 ASP라든지
PHP라든지 JSP 같은 경우 요즘 스프링이기도 하고요. 좀 올드한 백엔드랑 연동할 때는 이렇게 전송을 하고요. 노드.js 같은 최신 백엔드로 할 때는 이걸 안 하고 이 자리에 AJAX라는 처리가 들어가요. AJAX는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마 그때쯤에 볼 겁니다. AJAX가 자바스크립트 마지막 단원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서브밋을 주석으로 막아놓고 출력만 한 거는 우리는 아직 연동할 백엔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백엔드랑 연동하는 것까지는 아직 안 들어간 겁니다. 자, 요 예제 하나에서 폼 태그의 작동 원리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요거만 일단 체킹해 보시고요. 5시 15분에 뵐게요. 나머지 예제는 이제 금방 쭈루루 넘어가면 됩니다. 내일까지 이어서 할 거고요. 내일 17, 18 내일 아마 18단원까지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끝나요. 이게 네, 내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자바스크립트가 끝나요. 3개월 차에 맞춰서. 네, 그럼 그 다음은 리액트예요. 자, 5시 15분에 뵐게요.